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벚꽃으로 유명한 공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조합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산속 마을에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곳에는 벚꽃으로 유명한 공원이 있었다. 완전히 어두워진 후였지만 밤 벚꽃을 보고 싶어 그대로 차를 타고 들어갔다. 산기슭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그 공원에는 늦은 시간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벚꽃을 올려다봤다. 아무 생각 없이 한동안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몸을 막 흔들었다.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중년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당신, 이런 곳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난데없는 아저씨의 질문에 놀라. 아뇨, 그냥 벤치에서 밤 벚꽃을 보려고. 이렇게 대답하던 와중에 자신이 처음 보는 곳에 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사방이 흰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희미하게 악취가 났다. 그는 어느새인가 더러운 변기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당황해서 아저씨랑 같이 밖으로 나왔다. 그곳은 공원 구석에 있는 작은 화장실이었다. 그중 한 칸에 어느새인가 스스로도 모른 채 갇혀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랐다고. 주변을 지나가는데 화장실에서 사람 신음 소리가 들리지 뭔가. 어디 다치기라도 했나 싶었어. 몸 상태는 좀 괜찮나?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 곁에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밤 산책 도중이었던 듯했다. 아뇨, 저는 저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아저씨가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더란다. 그러면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화장실에서 옛날에 2명이나 자살한 사람이 나왔었거든. 쓸데없는 참견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신경이 쓰이더라니까. 자살이라는 말에 무심코 움찔하며 몸을 다시 훑어봤지만 다행히 어디 안 좋은 곳은 없었다. 그는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공원에서 나왔고 그 후 그 공원에는 결코 혼자 가지 않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신의 손. 어느 등산가 이야기다. 그는 정말 산에 미친 사람이라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산에 오르곤 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어느 산에 올랐다. 하지만 엄청난 눈보라에 휩쓸리고 말았다.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눈 속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비박을 하기로 했단다. 이틀 후에야 겨우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대가는 컸다. 왼손 검지, 중지, 약지를 동상 때문에 모두 절단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부상 가지고는 그의 등산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왼손 손가락을 거의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산에 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산에 대한 투쟁심이 더욱 강해졌다나. 그는 잃은 손가락을 커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재활했고 이윽고 다시 등산을 시작했다. 사건 이후 첫 등산이었다. 그는 어느 주남한 바위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손가락을 잃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쾌한 등반이었다. 스스로도 꽤 마음이 놓여 능선 위에서 몸을 일으키고 잠시 한숨 돌릴 때였다. 갑자기 강렬한 돌풍이 불어와 휘청하고 말았다. 큰일 났다 싶었을 때는 이미 밸런스를 잃고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이 무너지고 있었다.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자연스레 몸이 움직였다. 잠시 뒤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바위 경사면에 뻗은 덕에 추락을 면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왼손에 남아있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바위 표면을 잡고 있질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공중에 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느꼈단다. 잘려나간 손가락 3개가 분명히 그 바위를 잡고 있던 감촉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그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극한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고 한다. 이윽고 그는 안 보이는 손가락 3개의 체중을 맡긴 채 필사적으로 멀쩡한 오른팔로 바위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능선 위로 올라온 후 그는 왼손을 보았다. 하지만 당연히 잘려나간 손가락이 붙어있을 리 없지. 그러나 그의 손에는 바위를 꽉 붙잡느라 얼얼해진 새 손가락에 감촉이 분명히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신의 손을 얻었던 거겠지. 그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행방불명. 옛 이야기다. 여름, 먼 친척네 시골에 갔었다. 기우현이었지만 다른 현과 붙어있는 산간 마을이었다. 그 마을 안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상류에서는 게르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강이다.
도중에는 양쪽에 큰 돌이 있고 그 아래는 수심 2m 정도의 못이 생겨 있었다. 주변 아이들은 거기서 곧잘 놀곤 했다. 그날은 아침부터 그 못에서 놀다가 낮에 또 물놀이를 하러 갔다. 다들 바위 위에서 못을 향해 힘껏 뛰어들며 놀았다. 동생은 아침에 한번 거기 뛰어내렸었지만 생각보다 깊어 발이 닿지 않자 무서웠던지 낮에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튜브를 낀 동생과 얕은 여울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내릴 때마다 들려오는 화려한 물소리와 환호성이 부러워 문득 눈을 돌린 순간이었다. 물속에 낯선 아이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채 머리만 내밀고 있었다. 아무리 도시에서 왔다지만 매일같이 노는데 일주일이면 얼굴 정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소노 와카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그 아이는 전혀 본 기억이 없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해 헤엄쳐 오기 시작했다. 헤엄친다기보다는 비치볼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의 어쩐지 기묘한 헤엄이었다. 내 시선을 좇은 동생도 그 아이를 깨달았는지 겁에 질려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무트로 올라왔다. 낯가림이 심한 동생은 내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아이는 물에서 얼굴만 내민 개구리 같은 괴상한 꼴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여울에 엎드려 있었다. 수영복은 입지 않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 녀석 혹시 못의 주인일까? 카파와는 다르게 못의 주인은 머리를 수면에 빼꼼 내밀고 사냥감을 찾는다고 언젠가 할아버지에게 들었었다. 둥근 생선 누나를 떠올리게 하는 깜빡이지 않는 눈을 한 채 그 녀석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놀자. 이제 돌아갈 거야. 나는 단호히 그렇게 말하고 저기서 놀고 있던 친구들한테도 큰 소리로 돌아가겠다고 외쳤다. 동생 손을 잡고 튜브를 한 팔에 낀 채 집까지 돌아오자니 밭일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다. 처음 보는 아이가 있어 동생이 낯을 가리는 거라고 설명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가재를 잡으러 갔다. 큰 놈을 잡은 동생이 의기양양해진 후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옆집 요시오네 아저씨가 찾아왔다. 요시오가 아직 집에 안 와서요. 오늘은 하루 종일 다 같이 물놀이를 했으니 혹시 누가 알지 않을까 싶어 가까운 우리 집에 찾아온 모양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3시쯤에 한번 돌아왔다가 둘이서만 가재 잡으러 나갔었어요. 그런가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요시오네 아저씨에게 우리 집 어른들은 다 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네. 곧바로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고 옆집에 알리러 가는 사람도 있어 집안은 금세 분주해졌다. 그 와중에 동생이 한마디 툭 던졌다. 카파가 있었어. 그 말에 다들 행동을 멈췄다. 그러고 보니 돌아왔을 때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었지. 너희. 이렇게 말하며 어른들은 진지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다. 카파라니.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삼촌이 진지한 얼굴로 동생에게 물었다. 내가 대신 설명했다. 이상하게 헤엄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눈알이 둥근 벌집을 들쑤신 것 같이 소동이 일어났다. 못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지방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무력의 전설이 있던 모양이다. 동네 아이들은 다 신사에 모여 불제를 받고 주위에 금주를 친 신락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소방단과 청년단, 경찰까지 와서 밤늦도록 요시오를 찾았지만 전혀 실마리가 보이질 않았고 결국 수색은 중지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수색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하류에서 아이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요시오의 시체는 아니었다. 10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하루코라는 여자아이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체는 실화파되어 마치 미라 같았다고 한다. 못의 주인은 종종 나타나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잡아간다. 그리고 새로 마음에 드는 아이가 나타나면 전에 잡아갔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요시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요시오 다음으로 잡혀간 시게루라는 아이는 지금도 행방불명이다.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영어 선생님. 대학 시절 영어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변의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셨다고 한다. 평소 가위에 자주 눌리신다는 선생님께서 정말 희한한 가위에 눌려보셨다고 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이었다. 아르바이트까지 마치고 겨우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자취방에 몸을 누이셨다고 했다. 그렇게 옷과 책가방들을 대충 집어던져 놓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드셨다고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평소 가위에 자주 눌리시던 선생님께서는 가위가 눌리면 무언가 가위가 또 오는구나라고 느끼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시간이 약간 지난 뒤 갑자기 사람이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자고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평소 침대에 누우면 벽을 바라보고 잠을 잤기 때문에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느끼셨다고 한다. 그렇게 가만히 있던 그 무언가가 샤락하는 소리를 냈다. 책장을 넘기는 그 소리,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건 그 무언가가 정말 책을 읽는 속도로 책장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탁 하고 책을 덮는 소리가 난 뒤 그 무언가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곤 다시 출입구 쪽에서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신다. 신발을 신을 때 발을 올려서 앞꿈치를 찍어 신발을 밀어 넣는 소리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발 신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니 처음 그 무언가가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없이 바로 신발을 벗는 소리만 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날이 밝을 때까지 눈만 감으신 채로 가만히 있으셨다고 하셨다.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 어제 벗어놓은 옷가지와 책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집엔 누가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다고 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진짜 사람은 아닌 듯 보였다고 하셨다. 기분이 무척 나쁜 가위였지만 가위에 눌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셨지만 약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가위는 가위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셨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위 눌린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그날 선생님은 평소 때와 같이 지친 몸으로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이 드셨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또 가위가 온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다. 그리곤 또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그 무언가는 선생님 방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언가가 방 안을 뒤지고 있었다고 하셨다. 막 난동을 치며 뒤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찾는다는 느낌. 그렇게 그 무언가는 그 책을 찾고 있는 듯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 책을 못 찾았는지 그 무언가는 또 신발 소리만을 남겨둔 채 그냥 사라져버렸고 선생님은 그 신발 소리가 들리고 난 뒤 또 가위에서 풀리셨다고 한다. 그리곤 그 뒤에 그 요상한 가위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그 무언가가 읽었던 책은 선생님께서 아직도 모르신다고 하셨다. 무더운 여름날 영어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5번째 이야기, 구조 요청. 그날 등정은 보기 드물게 사람이 많았다. 사전 회의 끝에 조를 2개로 나눠 행동하게 되었다. 소형 무전기를 나눠 가지고 1시간마다 정시에 서로 연락을 하는 통신 훈련도 겸했다. 첫날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날이 맑아 눈밭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과 코가 바싹 마를 정도였다. 이쯤 되면 정시 연락도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워진다. 그 분위기가 확 바뀐 건 몇 번째인가 정시 연락을 주고받으려 무전기 전원을 켠 직후였다. 이 채널에 누구 안 계십니까? 아사히다케 등산 중입니다.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쪽에서도 답을 보낸다. 네, 여기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들리십니까? 감도 양호합니까? 잠시 텀을 두고 대답이 돌아온다. 긴급사태 때문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난데없이 들려온 구조 요청에 다들 얼음물이라도 얻어맞은 듯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다들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인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사히다케 서쪽 능선, 산 정상 기준으로 좌측 경사면입니다. 우리가 내일 오를 산이었다. 알고 있기로는 등산로가 있는 곳은 아니다. 다른 조에서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연락이 들어왔다. 조난당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와 혼선된다. 장난일 리 없다. 저쪽 조에는 조난당한 사람들 목소리는 안 들리는 듯했다.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알리고 정시 연락을 종료한다. 능선 좌측이라고는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안 된 터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근입니까? 산 정상으로 향하는 최종 봉우리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 정도만 가면 된다. 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겠지. 어떤 상황입니까? 인원수도 알려주세요. 남자 5명이고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실족으로 인한 부상인가요? 아니요, 어젯밤은 야영했고 멤버 중 한 명이 피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했다.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멤버 중 한두 명이 하산해 구조 요청을 하면 하루 안에는 구조될 터였다. 왜 움직이질 않는 거지?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다들 놀라 소리를 쳤다. 폭설이라고? 너무 맑아 반사광 때문에 설명이 될 지경인 이 날씨에 5명, 무전기, 폭설, 아사히다케, 그제야 나는 떠올렸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분명 조난사고였다. 악천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산행에 나선 끝에 조난당했던 터라. 산악 잡지에서도 비판적인 칼럼이 여러 끼고되었으니까 나는 조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무전기 안에는 그때 눈 속에서 구조를 원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온다. 잠시 무전기를 응시하고 나는 말했다. 전원 끄자. 내 말에 다들 아무 말 없이 동의하고 곧 우리 무전기는 조용해졌다. 그들이 보내오는 구조 요청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이 말했던 정상 오르기 전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했다. 그들을 위한 담배를 경사면에 던지고 위스키를 한 컵 뿌려주었다. 6번째 이야기, 작업반. 탄광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화재다. 연료가 무진장 있으니 내버려두면 끝간데 없이 타오르는 것이다. 불을 진압하려면 탄광을 수몰시키던가 갱도를 막아 산소 공급을 끊어야만 한다. 무엇을 택하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허나 화재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갱도를 봉쇄해야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리로 도망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앞에 벽을 쌓아 올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탄광에서의 작업은 반장을 중심으로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그룹을 짜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 그룹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료이니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 훌륭한 반장이 이끄는 그룹이라면 다들 가족보다 더한 정으로 끈끈하게 뭉치게 되는 것이다. 쇼와 초기 홋카이도의 어느 탄광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A는 인망이 두터운 남자였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새로운 갱도 굴착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굴착 도중 뻥 뚫린 공간에 도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그곳이 무얼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더란다. 부정적인 감정이 강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기분을 엄숙하게 만드는 절박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공간 안을 걸으며 A는 그곳이 오래전 버려진 폐쇄 갱도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료들과 함께 안으로 나아갈수록 느껴지는 감정도 더욱 강해졌다. 이윽고 마침내 도착한 좁은 공터의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듯 둥글게 둘러 앉은 사람이 10여 명. 다들 바르게 앉고 가운데를 응시하며 몸을 낮춰 열기를 피하고 있었다. 결코 흐트러짐 없이 냉정하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가운데에 앉은 이는 A와 동료들이 온 방향, 즉 갱도의 입구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서 몇십 년은 더 지났을 터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뼈만 남아서도 A가 올 때까지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실은 그 산에서 과거부터 귀신이 나왔다던가 금광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을 처리해버린 거라던가 A와 동행했던 이들의 선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진짜로 내 부하 중 한 놈이 거기 계시던 분,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랬지만 말이야. A가 그 갱도 안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사람만은 슬픔은커녕 몹시 그리워 울먹거리며 마음이 아파했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이상한 현상. 고등학교 무렵 내가 겪은 일이다. 당시 친구 A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는 흔해 빠진 괴담이 돌고 있었다. 5년여 전 그 아파트 2층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다. 그 사람은 자살 당일 밤 11시 즈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 난간을 넘고 뛰어내렸다고 한다.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셀러리맨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모든 걸 목격했다는 듯 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11시 반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8층까지 저절로 올라가고 곧이어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다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웃어 넘겼지만 A는 끈질기게 정말 일어난다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나와 B 그리고 C가 직접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다. A네 아파트에 도착해 우선 정말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안 타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와 B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A와 C는 8층으로 올라갔다. 딱히 음산한 분위기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밤이었기에 우리는 별로 무섭지도 않고 지루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 그리고 11시 반이 되었다. 2층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린다. 안에는 아무도 없다. 슬쩍 시선을 돌려보니 어느새 행선지 버튼이 눌려져 있는 것 같았다. 나와 B는 무심코 얼굴을 마주봤지만 당연히 올라타지는 않았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올라가 8층에 멈췄다. 나와 B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땅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잠시 뒤 A와 C가 계단으로 내려왔다. C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극구 거부했던 모양이다. 안에 누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다. 진짜였네. 라고 다들 떠들어댔지만 귀신을 직접 본 건 아니라 나도 B도 딱히 무섭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일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직접 확인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C는 무서우니까 그만두겠다고 말했기에 다음 날은 나와 A, B만 오기로 했다. 다음 날 다시 모인 우리는 그 낙하 현장에 섰다. 별다른 얼룩 하나 없는 아스팔트 바닥이라 A가 여기 떨어져 죽었대. 이렇게 말해줘도 별 감흥은 없었다. 11시 반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두근대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앞을 지나친 것 같이 강한 풍압이 느껴졌다. 콰직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떨어져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미지근한 무언가가 흩날리고 얼굴과 옷, 팔에 철썩 들러붙는 감촉이 느껴진다. 당황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만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팔에도 옷에도 아무 흔적이 없다. 하지만 그 직후 엄청난 두통이 덮쳐와 나는 마구 토하고 말았다. 몇 번씩이나 토하고 나서 겨우 정신을 차릴 무렵 곁을 보니 A와 B도 나처럼 토하다 지쳐 쓰러져 있었다. 결국 그날은 A네 집에서 하룻밤 실내하고 다음 날에야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 셋 모두 심각한 몸살 때문에 사흘 내리 학교를 쉬어야만 했다. 그 후 A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다시 확인하러 갈 용기도 없고 그저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나와 A, B는 아직도 건강하다. 당시에는 저주를 받는 건 아닌지 정말 겁에 질렸었지만 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멀쩡하니 아마 괜찮은 게 아닐까. 다만 C는 우리가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우리를 피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겁쟁이였던 C가 우리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8번째 이야기, 기묘한 그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웠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미술부에 가입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미술 특기생으로 입학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시회의 주제는 기묘한 그림들이었다. 주제에 맞는 그림들을 수집하기 위해 여러 작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품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작가가 특히 눈에 띄었다. 그는 자신을 K라고만 소개하며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K의 작업실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다. 작은 오두막 같은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남자가 나왔다. 그는 자신이 K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업실 안은 어둡고 냉랭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크고 작은 그림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하나같이 독특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내게 차를 내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 그림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점점 더 흥미가 생겼다. 어떤 경험들이었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은 내 그림을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본 순간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내 그림을 보고 나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섬뜩했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다. 나는 그의 작품 몇 점을 전시회에 출품하기로 결정했다. 전시회가 열리기 전 나는 K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중 한 작품이 특히 눈에 띄었다. 제목은 무지였고 어두운 배경에 흐릿한 형체들이 겹쳐져 있었다. 처음 봤을 때는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 들여다볼수록 형체들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림 속에 무언가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전시회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다. K의 작품들은 관람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는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이는 한참을 그림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시회 첫날 밤 갤러리에서 경비를 맡고 있던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침에 출근한 직원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날 한 관람객이 K의 작품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어떤 이는 그림을 본 후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또 어떤 이는 그림을 본 후로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K에게 연락을 취해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작품이 그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요. 나는 그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작품을 철수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전시회는 예정대로 계속되었고 이상한 일들도 계속해서 벌어졌다. 전시회 마지막 날 나는 갤러리에 혼자 남아 있었다. 모든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K의 무제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 형체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그림 속에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림 속 형체가 움직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급히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그 후로 나는 K의 작품을 전시한 것을 후회했다. 갤러리 직원과 관람객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경험을 했고 일부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나는 K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작업실을 정리하고 사라진 상태였다. 그의 작품들은 모두 행방불명되었고 그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큐레이터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미술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몇 년 후 나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술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갤러리에서 K의 작품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전시했던 무제 작품이었다. 나는 놀라서 갤러리 직원에게 물었다. 이 작품은 어디서 온 건가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그 작품을 보며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 K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작품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는 갤러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K의 작품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림 속 형체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가슴을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K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였다. 나는 그 통로를 열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 나는 K의 작품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의 그림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작품들이 여전히 어디선가 전시되고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쁜 꿈이길 바랄 뿐이다.